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펜텍에서 한 1년 반 정도 여러분과 같이 했었고요. 지금 JNFE라는 소켓 제조업체에서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박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신입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력사원이든 여기 입사하시면 아마 제가 작년도에 교육했던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바뀐 거는 전혀 없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멘트만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이 어떤 건가, 네, 전체적인 개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장비가 그 카메라의 어떤 부분 어떻게 검사하는지를 후반부에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반 1번 카메라 모듈 개요,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모듈. 자, 카메라 모듈이 뭐냐? 이제 오늘 교육의 제목이 CCM 기초로 돼 있었죠. 자, CCM이 카메라 모듈을 얘기하는 건데, CCM이 컴팩트 카메라 모듈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CCM이라고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그냥 카메라 모듈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피사체 빛을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 그 필름이 있었죠. 예전에 구식 카메라에는 필름에 들어오는 피사체 반사된 빛을 필름이 감광을 해서 나중에 이제 현상을 하면 카메라가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필름 대신에 이미지 센서, 반도체에 센서를 두고 이 센서가 빛을 감지를 해서 그 각각의 색 정보라든지 밝기 정보를 다 디지털 데이터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PC에서 보는 그런 카메라의 영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교육 후반부에 아마 어떠한 시그널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카메라 모듈이 뒤에서 잘 들리나요? 목소리 잘 들려요?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저 좀 목소리는 큰 편이긴 합니다만. 의자를 저쪽에서 갖고 오세요. 다른 이쪽 안 갖고 오시든지. 여기 한 분 더 앉으셔도 되는데. 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메라의 기능을 원래 예전에는 렌즈 부품들은 다 따로따로 있겠지만, 이 전체 카메라 기능을 하는 이 전체의 부분을 작게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다고 해서 카메라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그대로 아시겠지만, 소형 경량화된 카메라 부품을 조립이 간단하도록 일체화한 제품을 카메라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적용 분야는 여러분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다 한번 꺼내보세요. 괜찮아요. 휴대폰에 보시면 요즘 휴대폰은 다 그래요. 전면에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후면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2개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휴대폰도 있고. 전면에 요즘에 삼성 제품은 이 홍채 인식에서 카메라가 2개씩 달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 카메라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2개가 지금 한 세트인데, 이게 비교적 큰 카메라가 후면에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진 촬영할 때 쓰는 비교적 렌즈도 좀 커서 화질이 좀 좋은 카메라, 화소도 높고 화질도 좋은 카메라가 되겠고요. 이쪽에 작은 게 이제 전면에 붙는 카메라, 셀카 찍을 때 쓰시는 거. 이 부분 AF,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카메라는 전면에 붙는 카메라인데요. 이쪽에 부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품은 조도 센서가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휴대폰을 자기 귀에 갖다 대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통화 중에. 이런 주위의 빛 받기를 감지를 해서 이 LCD를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조도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카메라 2개를 써서 3D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초점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더 먼 이 앞쪽에서 찍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물에도 초점이 맞고 멀리 있는 사물에도 초점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진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카메라가 되겠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노트북에 보면 상면에 카메라 하나씩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USB 카메라, 노트북에 들어가는 카메라. 네, 이쪽 뒤에 부분은 자동차용 카메라입니다.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흔히 이런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이쪽은
좀 비교적 고급 차량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 뭐 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게 되면 핸들이 떨린다든지 뭐 경보를 울린다든지 네, 그런 데 이용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네, 이러한 부품들, 이러한 카메라들을 카메라 모듈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작잖아요. 뭐 손톱만한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네, 주로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컴퓨터, 의료기기, 뭐 로봇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 모듈 설명드릴 때 여기 이미지 센서가 있었잖아요. 자, 이미지 센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MOS 그리고 CCD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은 다 100%다 CM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CD는 요즘은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DSLR 같은 고화소의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고화소의 카메라들은 고가의 카메라들은 다 CCD를 썼었고요. 방범용 카메라에도 CCD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CMOS보다 화질이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CMOS는 반도체 웨이퍼로 만드는데 이게 되게 저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을 해서 저가긴 하지만 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노이즈에 약하고 네, 뭐 그런 단점이 있어서 CMOS는 뭐 그냥 저화질용으로만 많이 써왔는데요. 요즘은 DSLR 카메라에도 다 CMOS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발달을 해서 CMOS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 CMOS는 일단 전력 소모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용 기기들은 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 휴대기기로서는 장점이 되겠죠. 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출사를 갔는데 1시간만 사진 찍으면 배터리가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러면 그건 휴대기기로서 좋은 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CMOS 센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CCD하고 CMOS는 원래 이제 뭐 영어의 약자잖아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우측에 보시면 뭐 전기 회로도가 있어요. 이 회로를 부르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 CMOS가 이러한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걸 영어로 쓰게 되면 앞에 첫 글자만 따오면 CMOS가 되는 거고요. CCD도 마찬가지. 뭐 CMOS는 여기 크게 써있을 텐데 전압의 형태로 신호를 전달을 하고 뭐 CCD는 전하의 형태로 전달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자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요거는 궁금하시면 뭐 검색을 해보시면 어려운 말로 많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문가시면 잘 아실 거고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센서의 내부 구조를 좀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 하늘색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미지 센서 안에 포토다이오드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빛을 받으면 뭐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네, 그런 소자가 되겠고요. 빛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 포토다이오드는 이만하다고 하면 지금 한 3분의 2의 빛은 다 버려지고 3분의 1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3분의 2가 버려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 전체 다 끌어오기 위해서 이 탑면에 이 마이크로 렌즈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이미지 센서의 웨이퍼를 확대해서 보면 이 마이크로 이렇게 엠보싱 형태로 마이크로 렌즈가 상부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렌즈가 빛을 모아서 들어오는 빛을 전체 다 포토다이오드로 전달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이 포토다이오드는 컬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빛의 밝기만 가지고 그걸 뭐 전기적인 양으로 변환을 하는데 우리는 컬러 사진을 찍어야지 흑백 사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필요에 의해서 그냥 효과를 내기 위해서 흑백 사진을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컬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컬러 필터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붉은색 계열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색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만 받고 이쪽은 파란색만 받고 이쪽은 녹색만 받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만들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네. 자, 이렇게 RGB 컬러 값을 받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미지 센서의 픽셀을 뭐 일부분만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4 곱하기 4기 때문에 총 16 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붉은색, 녹색, 붉은색, 녹색. 이 줄은 첫 번째 줄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줄은
뭐 그다음에 녹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바둑판 배열식으로 네, 컬러 필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컬러 사진을 만드는지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RGB 빛의 삼원색이나 색의 삼원색은 RGB잖아요. 빨강, 파랑, 녹색. 네, 이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컬러를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YMG죠. 옐로우, 그린, M이 뭐죠? 마젠타. C가 시안. 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컬러를 만든 것도 여러분 프린터 보면 카트리지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RGB로 할 수도 있고 저쪽 네 가지 색으로도 할 수 있다. 네, 센서는 저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마이크로 렌즈가 없는 상태, 컬러 필터도 없고, 그럼 이런 저감도의 흑백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감도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 렌즈를 넣어서 고감도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 컬러 필터를 넣게 되면 이런 컬러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R 필터라는, 흔히 IR 필터라고 부르는데, 엄격하게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IR 컷 필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IR 성분을 제거하는 필터인 거죠. 가시광선이라고 아시죠? 다 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거예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죠. 여기 휴먼 아이라고 써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 빛의 파장 중에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파란색 부분밖에 인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실리콘 웨이퍼로 만든 센서는 이 가시광선을 포함을 해서 이 IR 영역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만큼 IR 쪽까지 다 받아서 사진으로 표현해봐야 사람이 보는 건 가시광선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나머지 영역 부분을 다 잘라서 버려야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는 동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IR이 뭡니까? IR하고 UV하고 있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부영 씨, 적외선이 뭐예요? 적외선이 뭐예요? 빨간 불. 그러면 자외선은? 네? 받으면 안 되는 거. 피부암 일으키는 거. 네. UV는 자외선은 독성이 있죠. 네. IR은 독성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광선 우리가 프리즘으로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빨간색을 한자로 하면 적. 빨간색 바깥쪽 부분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입니다.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한자로 하면 그죠, 자색이죠.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질이 자외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 위험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적외선은 그렇지 않죠. 네. 질문해서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런 필터를 렌즈 하단부에 두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중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이 적외선 부분을 다 필터를 해버리고 가시광선만 투과를 시켜서 센서에 도달하도록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R 필터를 이 렌즈 하부에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IR 컷 필터는 들어오는 적외선을 다 반사를 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모듈 혹시 분해를 해보시면 렌즈 하단부에 붉은색 계열에 있어요. 필터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붉은색 계열로 보이는데 IR 필터고요. 요즘은 블루 필터라고 해서 비슷하긴 한데 이 IR을 제거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존은 IR 성분을 반사를 시켰다고 하면 이 블루 필터는 그대로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글라스에 특수 코팅을 해서 기존에 이제 반사를 시켰는데 지금은 아예 글라스 자체를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래서 IR 성분을 다 흡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반사되는 이 적외선들은 다시 이런 틈을 타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있고, 요즘 고화소 카메라들은 다 이 블루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필터는 색이 좀 파란색 계열이 나요. 보면 좀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블루 필터라고 불렸고요. 요즘은 모듈을 뜯어보니까 글라스가 아니고 플라스틱
필름이더라고요. 필름으로 요즘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외선을 제거하는 부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적외선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게 되면 이미지 센서가 비트를 받게 되면 이런 좀 붉은색 계열, 아까 붉은색이라고 얘기했죠? 붉은색 계열로 보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뭘 찍은 걸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저 혼자 떠드는 것이 힘들어서 좀 쉬려고. 뭘 찍은 걸까요? 아스팔트하고 여기 붉은색 얘가 아스팔트인가요? 그죠? 이쪽에 네, 아스팔트의 양옆에는 잔디밭입니다. 자, 이걸 자르게 되면 아예 적외선을 제거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액추에이터. 여기 뭐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하면은 다 아시죠? 액추에이터가 뭔지. 자, 이 카메라에서 액추에이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이 액추에이터는 다 VC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VCM이라 하면 보이스 코일 모터. 자, 처음에 스피커를 동작시키는 원리, 그 플레밍 왼선 법칙으로 자력이 있고 거기에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렌즈를 구동시키는 거죠. 그 스피커를 저기 스피커 있죠.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터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V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CM을 이 카메라 렌즈 안에 넣어서 렌즈 자체를 전기를 써서 구동을 시키는 거죠. 자, 렌즈를 구동시키는 목적은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크게. 맞습니다.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휴대폰 들고 카메라를 킨 다음에 움직여서 이렇게 톡 터치를 하면 터치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죠. 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렌즈를 움직여야 되고, 자, 렌즈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VCM을 쓰는 겁니다. 자, VCM 분해도인데요. 이걸 자세히 뭐 여기 하우징이 있고 뭐 요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구조, 여기에 있는 이 구조, 측면도인데 이쪽을 조립을 한 다음에 측면으로 자른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까만색 줄이 위에 2개, 밑에 2개가 있어요. 자, 이건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에 이 양쪽 끝에 사각형이 X 쳐진 부분이 자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코일입니다. 코일. 자석 옆에 렌즈 주위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그래놓고 코일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 자석도 극이 있잖아요. N극과 S극이 밀어내죠. 네. 그거에 의해서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상승을 시켰을 때 이렇게 판 스프링이 휘게 되죠. 자, 전기를 끊게 되면 이 판 스프링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힘에 의해서 렌즈가 다시 이렇게 원점을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VCM이 어떻게 구동하는지 동영상 한번 보시죠. 소리는 안 나옵니다.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건 좀 그 동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프링인 거죠. 여러분 휴대폰의 카메라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 스프링입니다. (0.04mm래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mm일까요? 네? 쓸 수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료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렌즈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액추에이터, 뭐 VCM 또는 하우징 이렇게 3가지를 부르는데, 하우징은 뒤에 ing를 빼면 하우스잖아요. 자, 렌즈가 들어간 하우스라고 해서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이 VCM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품을 하우징. 네, 이게 여기에요. 네, 하우징 또는 VCM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텅 빈 곳에 이 렌즈가 조립이 되는 거고, 여기 측면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측면이 나사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나사산으로 돌려서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구동 그래프가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얘를 렌즈를 위로 띄우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의 힘을 이겨내야지만 뜨겠죠. 자, 그래서 전기를 이 자료는 제가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 구동 그래프가 여기 이 가로축은 전류입니다. 전류를 점점 증가시켜도 일정 구간에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 스프링의 압력보다 낮다는 거죠. 스프링 압력을 못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의 힘을 이기는 순간부터 점점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점점 움직이고 끝에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전류를 증가를 시켜도 더 이상 구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VCM의 단점은 이 구동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전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 소모가 많습니다. 근데 장점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는 이 VCM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렌즈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건 근거리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거거든요. 근거리에 초점을 맞춰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렌즈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스프링의 힘을 계속 이긴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럼 전기를 계속 쓰겠죠. 그래서 전류 소모가 많아요. 네, 그게 단점입니다. 자, 이 VCM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엔코더 방식. 이것도 뭐 VCM은 VCM이죠. 근데 흔히 앞쪽은 그냥 일반 VCM이라고 하고 이쪽은 엔코더 V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코더는 렌즈가 이 측면에 이렇게 외팔보 형태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그 다음에 볼 베어링이 들어 있고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볼 베어링이 붙어 있고 이게 볼 베어링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쪽에 N극과 S극 자석이 붙어 있고 이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글씨가 작습니다. 위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의 위치를 저 센서가 감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떠 있다, 어느 위치에 있다. 네, 요거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겠죠. 기존의 VCM은 스프링 힘을 이겨서 그냥 영상만 보고 휴대폰 내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갔으니까 얼마만큼 더 가라. 중력에 의해서 제가 좀 처졌다 이러면 야 처졌으니까 너 더 올라가. 뭐 이런 제어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뒤에 볼 베어링이기 때문에 적은 전류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고정시키는데 전류를 계속 공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보면 얘는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볼 베어링에 굴러가는 저항만 이기면 그리고 수직으로 있다고 하면 이 렌즈의 무게만 이기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비교적 빠른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재작년 갤럭시 S3 8메가 카메라부터 네, 이게 전량 다 적용이 됐었고 요즘은 이게 다시 다 없어졌어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없어졌다가 요즘 이제 올해 출시될 갤럭시 아니죠. 갤럭시 S8 네, 제품에 다시 엔코더가 적용이 되는데 듀얼 카메라입니다. 한쪽 카메라는 홍채인식 카메라고 한쪽은 8메가 전방에 붙을 겁니다. 전방에 붙는 카메라에 다시 엔코더가 쓰였습니다. 네. 얘의 단점은 한쪽에서만 이 물병을 한쪽에서만 잡고 있으면 내 손가락 힘이 좀 풀리기라도 하면 이게 처져요. 이렇게. 그죠? 얘의 단점은 렌즈가 처질 수 있다는 거죠. 렌즈가 처지게 되면 센터는 사진의 정중앙 초점이 맞는데 이쪽은 너무 가까워서 안 맞고 이쪽은 너무 멀어서 안 맞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 보완을 계속해서 요즘 처지는 걸 방지하겠지만 네, 일반적인 엔코더 사양으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포커스 장비라는 게 있고 그냥 포커스 검사 장비라는 게 있어요. 자, 포커스 조정하는 건 아까 여기 나사산으로 렌즈를 결합한다고 했죠. 렌즈가 바닥에 있는 상태, 즉 원거리에 초점이 맞는 상태인데 이것도 카메라마다 일정 사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5m에 초점이 맞아 있어야 된다. 이러면 5m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랜드를 감다 말면 5m의 초점이 안 맞겠죠. 그 좀 더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아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그러니까 원거리 초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한 동일한 거리에 초점이 맞도록 이 랜드를 맞춰줘야 됩니다. 높이를. 그래서 포커스 조정 장비는 위에 콜렛이라고도 하고 콘이라고 하는데 노브라고도 합니다. 이 여기에 잘 안 보입니다만 랜드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홈에 그 기구물 노브가 저 홈에 이빨을 끼워서 랜드를 돌리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랜드를 돌려서 해당하는 거리에 초점이 맞는지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엔코더는 그게 없습니다. 랜드가 여기에 일체형이에요. 초점을 맞출 수가 없고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면 이거는 5m에 초점이 맞는 거다. 네,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값을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카메라 위에서 보고 얘는 홈이 없네. 얘는 엔코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VCM인데도 이게 홈이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VCM인데 홈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조정해요? 그러니까 초점 맞는 설계 때부터 초점이 맞는 위치에 랜드가 세팅이 되도록 만듭니다. 네, 그냥 조립해서 본딩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출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건 어떻게 해요? 테스트할 때 우리는 포커스 이렇게 조정해서 그 위치에다 갖다 네. 놓고서는 5m든 10m든 이렇게 해서 얘 포커스 조정 끝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걔는 그대로 써야죠. 뭐. 네? 그대로 써야죠.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엔코더처럼 걔는 이제 그 AF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AF 값, 얘는 이제 원거리 시작점, 그다음에 끝점, 뭐 근거리 이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해서 그 VCM의 위치를 코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동을 하면 무조건 그 코드 값 초기 상태로 가게. 그러면 카메라 모듈마다 초기 위치가 다를 수 있겠죠. 랜드의 높이가 틀리니까. 네, 그거는 공정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랜드 체결기가 또 필요가 없어요. 본딩도 필요 없고. 네, 네, 그래서 네, 요즘 그 뉴J5라는 혹시 모듈 아시나요? 뭐 저쪽 장비 쪽은 아실 거예요. 뉴J5라는 모델이 그런 모델입니다. VCM인데 렌즈를 무조정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이미지 센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된 그림인데요. 그 실리콘 웨이퍼에 포토다이오드가 이 하늘색입니다. 네, 그 위에 여기 이제 메탈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건 회로죠. 안에 회로 메탈 패턴들을 만들고 이 패턴을 다 감싸는 필링을 해서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컬러 필터를 올려요. 그리고 다시 여백을 다 채우고 그 위에 마이크로 렌즈를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자, 이건 이미지 센서를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이고요. 이 아래쪽이 포토다이오드.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이상한 형태로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이 메탈 패턴입니다. 패턴 층이 있고 그 위에 이 부분이 컬러 필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 메탈층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메탈층의 공간은 이만큼밖에 못 써요. 그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 렌즈에서 빛을 모으면 비교적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 메탈층이 아래로 갔어요. 포토다이오드가 위에 있고 회로 메탈층이 아래로 가 있는 형태로 요즘은 이미지 센서가 나옵니다. 네, 저기까지 반도체 회사에서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는 웨이퍼를 사겠죠. 자, 사서 뭐 백그라인딩을 하거나 소잉을 뭐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다 돼 있는 애를 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부터 카메라 모듈을 이제 실제로 제조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네, 뭐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웨이퍼를 받았으면 이제 웨이퍼 소잉을 해야 되겠죠. 이 반도체 둥그런 반도체 안에 몇백 개의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다 자르게 되는데 네, 그걸 웨이퍼 소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잉된 다 잘라진 하나의 센서, 이거는 이미지 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반도체 이 업계에서는 하나의 잘라진 이 센서라고 하면 됩니까? 웨이퍼의 이 한 조각을 다이라고 부릅니다. 왜 다이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다이를 붙이는 다이어 터치, 자, 센서를 이 PCB에 붙이는 공정을 다이어 터치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우징, 여기 있죠, 렌즈 하우징, 이 부분을 그 센서 위에 여기에 얹는 거죠. 그래서 하우징 어터치. 여기까지는 뭐 10클래스의 클린룸에서 조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 위에 이물을 얹은 다음에 이 하우징을 올려버리게 되면 이물을 빼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0클래스 클린룸에서 조립을 하고, 혹시 클래스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얘기해줘요? 제가 저 파티클의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규격은 미국에서 와서 미터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1평방미터, 가로 세로 1m의 공간 안에,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일정 크기의 파티클이 10개 이하가 10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100미크론인가 10미크론인가 그럴 텐데, 네, 그거는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조립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오는데, 후공정에 넘어오게 되면 이미 다 조립된 상태니까 아까 이 포커스 조정 공정이 있고요. 렌즈를 돌려서 포커스를 맞추는 작업. 그 다음에 한번 렌즈를 돌려서 조정된 일정 높이로 맞춰진 렌즈를 진동이나 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렌즈를 고정하는 렌즈 본딩 공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캘리브레이션, 뭐 각종 보정 작업을 합니다. 영상 보정도 있고 아까 그 VCM 보정하는 것도 있고,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OQC는 뭐 아웃고잉 퀄리티 체크죠. 네, 출하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징 안에 이게 렌즈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IR 컷 필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미지 센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B가 이만하게 있는 거고요. 그 PCB 위에 지금 이게 ISP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기타 부품들이 위에 실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커넥터인데, 이거는 커넥터는 이 카메라 모듈을 반대쪽 PCB에 붙이기 위한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를 저희가 만든 제품 소켓에서 저 커넥터를 핀으로 컨택을 하고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전공정을 살펴볼게요. 자, 웨이퍼 스윙, 이런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커터로 자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잘라요. 하나씩 자른 다음에 다이어 터치를 하는데, 이 하나의 센서를 PCB 위에 올리고 와이어 본딩을 하는 다이어 터치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징어 터치가 있는데, 실제로 다이어 터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PCB 위에 센서가 올라갈 자리에 본드를 바릅니다. 그 위에 센서를 올려놓고 굳히겠죠. 안 움직이게 굳힌 다음에 센서의 패턴과 PCB의 패턴을 금실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실제로는 엄청 빨리 합니다. 네, 느린 동작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 실이 순도 99.9%의 순금입니다. 그래서 저 전공정에 가면 저 와이어 본딩 장비에 실타래처럼 이렇게 금실이 감겨 있거든요. 그거는 좀 특별 관리 대상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거 훔쳐가면 그냥 금덩어리니까요. 실제로 전 특별 관리되고 있어요. 자, 왜 금을 쓸까요? 네? 비싼데. 얘기했잖아요, 금방. 뭐라고요? 네? 자, 우리 전선은 보통 동으로 만들죠. 자, 금 다음으로 동이 전기 전도율이 좋죠. 얘는 금으로 씁니다. 동으로 쓰기에는 좀 안 좋고, 그래서 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는 별도로 만들어요. 이 어레이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이 개별로 있는 얘가 나중에 카메라 모듈 하나하나가 될 거고 이런 어레이 상태로 PCB를 만들어서 이 잘라낸 센서를 올리는 작업이 아까 비디오를 보시게 된 거고 그 다음 별도 자, 하우징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게 VCM 아까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거기 하부에 IR 필터를 붙이고 자, IR 필터는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쪽에 동그란 부분 지금 찝어가는 게 IR 필터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저 반대쪽은 하우징을 뒤집어 놓고 IR 필터를 집어다가 하우징 밑면에 붙이는 겁니다. 네, 이쪽 주사 바늘 같이 생긴 게 얘가 본드를 바르는 거고요. 본드 위에다가 IR 필터를 올리는 거죠. 이 장비 만들었죠, 펨텍이. 저 장비는 당연히 펨텍 거 아니에요. 펨텍 거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IR 필터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뒤집어서 렌즈를 이제 감아야 되겠죠. 렌즈도 자동으로 감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저 움직이는 헤드를 보세요. 돌아가죠. 만약에 이 장비가 저 렌즈 높이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아까 포커스 조정하는 공정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렌즈 자체 높이 편차, 그다음에 하우징 자체 높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의 포커스 조정 공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조립된 하우징 완전체가 되겠죠. 이 하우징을 이 앞에 만든 다이어 터치된 PCB 위에 다시 얹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본드 바르고 있는 거고요. 센서 외곽으로 본드를 발라서 그 위에 하우징을 올려놓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이 하우징 담겨져 있는 트레이고 중앙이 버퍼링이고 거기서 잡아다가 이쪽 PCB에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도 되는 장비가 되겠죠. 근데 펨텍에서 만든 장비, 이 공정에 펨텍 장비를 쓰는 데는 제가 못 봤어요. 이 부분은 뭐 개발자 분들께서 뭐 정도 높은 장비를 만드시게 되면 충분히 판매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후공정입니다. 앞에 전공정에서 다 만들어진, 다 조립된 이런 어레이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다 조립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면 펀칭 또는 레이저 커팅으로 이걸 모듈을 하나씩 자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자르게 됩니다. 여기 확대돼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다 잘라내게 되면 이런 카메라 모듈이 되겠고요. 다 잘라낸 모듈을 가지고 포커스 조정을 합니다. 이 포커스 조정할 때는 당연히 이제 포커스 조정 장비니까 포커스 조정 작업을 하고 영상 확인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 검사. 얘가 불필요하게 전기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나온 출력되는 영상에 노이즈가 있거나 이런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 검사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된 렌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본딩을 하는데 이것도 간단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드를 떨어뜨려서 굳으면 저 렌즈가 안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캘리브레이션 공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AF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전기를 줬을 때 렌즈가 움직인다. 이러면 0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동작을 확인하면서 증가시킬 필요가 없겠죠. 한 방에 10 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기를 흘렸을 때 렌즈가 움직이는지를 검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움직여, 거기서부터 전기를 줘라. 거기가 코드값 제로를 만들면 되니까. 네, 그런 형태의 AF 캘리브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LSC OTP가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 다음 교육 시간이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IS, 그 손떨림 보정이라고 해서 이 손이 떨리면 이 렌즈가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렌즈 입장에서는 그 사물을 똑바로 가리킬 수 있도록 네, 손떨림 방지가 있는데 걔도 똑같이 VCM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걔도 센터가 어디고 뭐 한쪽 끝이 어딘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작점을 찾아서 다 그 카메라 모듈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다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AF가 있는데 요거도 다음 시간에 네, PDAF가 뭔지 아시게 되면 그때 알 것 같습니다. 요거도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네, 요거도 데이터를 라이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검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공정에서 다 고정을 하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포커스 조정하고 비슷한데요. 정기적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미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초점은 제대로 맞는지 특정 거리값에 제대로 맞는지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후공정 포커스 조정부터 최종 출하 검사까지 한 번에 쭉 그 인라인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펜텍이 삼성 전기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포커스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상력 평가하고 캘리브레이션하고 마지막에 이물 검사하고 이러면 전체 검사가 다 되겠죠. 카메라의 모듈을 좌측 끝에 넣고 이쪽에서 빼면 검사가 완료된 모듈이 되는 거죠. 원래는 포커스 조정하는 장비 이쪽에 모여 있으면 거기서 검사 끝나면 다시 트레이 받아서 이거 그 다음 공정으로 가서 또 검사를 할 텐데 작업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건 트레이만 넣고 마지막에 빼게 되면 네, 검사가 끝나는 네, 그런 인라인 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펜텍 소개 자료에도 있죠. 없어요? 아 그래요? 안 해요 이제? 저 있을 때는 저 있을 때는 저거 막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FF 모듈하고 AF 모듈이 있는데 FF는 말 그대로 픽스드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고정돼 있어요. 요즘 전면 카메라도 AF 카메라가 있지만 보통은 이 전면 카메라는 다 초점이 고정돼 있습니다. 보통 한 1m 정도 내 손을 뻗었을 때 이 거리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까이 찍으면 다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멀어도 초점이 안 맞고. 그래서 픽스드 포커스 초점이 고정되어 있다 이런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AF는 오토포커스 앞에 VCM을 이용해서 렌즈를 움직임으로 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카메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F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은 똑같습니다. 만든 다음에 포커스 조정하고 렌즈 본딩하면 얘는 검사할 게 없어요. 뭐 또 대부분 저화소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출하 검사로 넘어갔는데 요즘은 여기에 다시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화소가 올라갔어요. FF 요즘은 16메가 FF도 있습니다. 전면에 16메가를 달았는데 왜 거기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16메가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쉐이딩이 지는데 사진을 찍으면 중앙 부위는 밝은데 주변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대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오토포커스 모듈은 흔히 노브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브를 써서 렌즈를 돌리는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이게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 공정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얼라인이라는 장비 공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 앞에 노브 포커스의 노브로 초점을 맞추는 공정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다이어 터치 한 다음에 하우징하고 렌즈를 붙일 때 아예 초점을 맞춰서 틸트를 보정을 해서 그대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 조정하는 공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우징 어터치 공정하고 포커스 공정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액티브 얼라이먼트 이 장비는 MC넥스에 몇 대 나가 있죠. 네, 펨텍에서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추라 검사를 하면 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OIS 모듈은 이 노브 포커스 모듈하고 똑같아요. 쭉 하고 캘리브레이션 공정에서만 OIS 관련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만 더 하면 되고, 또 액티브 얼라인을 하는 모듈은 똑같이 액티브 얼라인까지 다 하고 캘리브레이션 공정에서 이 OIS 관련 캘리브레이션만 한 번만 더 하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OIS는 관련 캘리브레이션만 한 번 더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VCM의 액티브 얼라인이고요. 이쪽 아래쪽은 엔코더 타입의 액티브 얼라인입니다. 보시면 이 중간에 여기가 하나 더 있죠. 하우징 어터치. 네, 이 엔코더는 하우징을 다 이미 어터치 한 다음에 아까 측면에서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얘 높이를 틸트를 보정하고 높이를 맞춘 다음에 그대로 본딩을 합니다. 자, 최초 액티브 얼라이먼트는 일단 이 모바일 카메라 쪽에서는 먼저 이 엔코더 타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S3 8메가 카메라에 엔코더가 적용이 되면서 그때 처음 액티브 얼라이먼트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VCM도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일반 VCM도 액티브 얼라이먼트를 하게 됐고요. 요즘은 이 액티브 얼라이먼트도 안 하고 무저롱 핸드로 그냥 써서 그냥 캘리브레이션만 해서 씁니다. 그게 공정, 여기 액티브 얼라이먼트 이게 장비가 되게 비쌉니다. 이게 펨텍에서 만든 장비가 한 1억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파라짜리, 그죠? 1억 정도 하는 장비가 필요 없게 되니까, 그럼 모듈 업체에서는 그 장비를 안 사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요즘 이 공정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대로 가면 끝까지 다 해도 되겠는데요. 이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첫 페이지에 설명드릴 때 이미지 센서가 받은 이 정보를 가지고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시그널 프로세싱을 누가 하냐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다 ISP라는 이 반도체 칩에서 다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ISP는 컬러 인터폴레이션, 네, 이게 첫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이 기능들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노출 보정, AE죠. 그 다음에 자동 화이트 보정, 색 보정, 감마 보정, 결점 보정, 그 다음에 자동 초점 조정,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칩이 보통 이런 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전에는 다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요즘은 이 ISP가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이 꼭 필요한데, 자, ISP가 없어지면 누가 할까요? 네, AP라는 애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P는 여러분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컴퓨터의 메인 CPU 외에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각 칩셋이 따로 있습니다. 인텔 칩셋이냐, 뭐 어디 칩셋이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외부 기기들, 외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칩셋까지 다 포함한 하나의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모바일 기기 안에 저런 메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플의 A8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A7, A8, A9, 네, 이게 애플제 AP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퀄컴에서는 스냅드래곤이고, 그 다음에 삼성 LSI에는 엑시노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AP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계속 최신 버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AP가 여러분 휴대폰 안에 메인 CPU로서 동작을 하고 있고, 이런 영상 처리, ISP가 하던 영상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ISP 기능 중에 맨 첫 번째 있던 컬러 인터폴레이션, 자, CI. 네. 베이어 포맷의 영상 신호를 RGB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뭐 이거는 전문가 아니면 다 모르는 얘기죠. 자, 그림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필터, 마이크로 렌즈 아래 컬러 필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컬러 필터를 통과한 빛은 통과한 빛만 그 아래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린 필터 아래 쪽에 포토 다이오드는 그린 값의 밝기만 저장이 됩니다. 그 옆에 레드 필터 아래는 레드 값만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센서가 다 이 색 정보를 다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모니터 같은 거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픽셀에 RGB 세 가지 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드만 켜고 그린하고 블루를 끄게 되면 그 픽셀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전체를 다 끄게 되면 그 픽셀은 까만색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켜게 되면 하얀색이 됩니다. 자, 빛의 삼원색이 이 RGB라고 그랬죠. 자, 세 개를 다 섞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흰색 화면을 켜놓고 여러분이 현미경 같은 걸로 이 휴대폰 화면 LCD를 좀 봐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가 저렇게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자, 까만색은 저 세 가지가 다 꺼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은 그 중에 하나만 켜져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픽셀이 세 가지 값을 다 가져야 되는데 자, 이 픽셀은 그린 값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레드하고 블루는 값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면 이상한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센서 영역 중에 붉은색 계열만 쭉 뽑아내면 이렇게 이빨 빠진 붉은색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픽셀이 붉은색 값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빨 빠진 곳을 다 붉은색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임의의 값을 채우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되냐면 여기 값을 채운다고 하면 이 상하 좌우의 밝기 값을 평균을 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이 있다고 하면 빨간색이 점점 하얘져야지만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이 정중앙의 값은 빨간색과 흰색의 가운데 값일 거예요. 그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빨 빠진 곳은 주위의 픽셀 값을 가지고 이빨 빠진 중간의 값을 채워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RGB 모두 다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픽셀이 다 해당 컬러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컬러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모자익이라고 해요. 자, 얘는 모자이크잖아요. 모자이크 형태잖아요. 자, 모자이크를 없앤다 라고 해서 디모자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이 화면, 이게 베이어 이미지입니다. 자, 베이어 이미지를 그대로 사진을 표현하게 되면 이건 컬러 값도 아니고 그냥 밝기만, 이 컬러에 대한 밝기만 표현된 흑백의 이미지예요. 감도도 떨어집니다. 이빨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다 만들어서 이런 픽셀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RGB가 하나의 픽셀로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컬러 이미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아까 ISP, 지금은 AP에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모자익이고요. 이거는 뭐 컬러 값 참고로 표현해 놓은 건데 빛의 삼원색 RGB를 다 섞게 되면 네, 하얀색이 되고 R과 G를 섞으면 노란색, 네, G와 B를 섞으면 하늘색, R과 B를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게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게 되면 모든 컬러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를 그대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RGB가 이 한 쌍으로 해서 이게 한 픽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3메가 카메라다 하면 이 한 쌍, 세 개의 한 쌍이 13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가로 세로 픽셀을 다 세면, 숫자를 세면 1300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메가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따가 화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리지널 이미지. 자, 우리가 사물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이미지를 사진을 찍게 되면 아까 레드 값의 밝기만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녹색인데 여기에도 붉은색이 있죠. 자, 붉은색과 다른 색들을 섞어서 이쪽 하얀색들, 녹색, 밝은 녹색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붉은색이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린도 있고요. 블루도 있고요. 자, 이쪽 오른쪽 이 검정색들은 세 개를 다 없애버리면 되죠. 아까 세 개를 다 끄면 검정색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 다 이쪽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장을 합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물감, 이 세 가지 물감을 섞게 되면 이 이미지가 나올까요?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애 키우시는 분들 물감 가지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섞어 보시게 되면 아마 검정색이 나올 겁니다.
얘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했어요. 빛을 섞으면 흰색이 되는 겁니다. 자, RGB 말고 YUV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YUV는 아날로그의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YUV 또는 YCBC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휘도 Y는 휘도 값을 나타내는 거고 계속 밝기죠. 그 다음에 U는 푸른색 계열이고 V는 붉은색 계열인데 이걸 3차원으로 색을 표현을 하고 그 밝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색의 좌표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 Y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Y가 0.0이에요. Y가 휘도라고 그랬죠. 휘도가 0이면 까만색인 겁니다. 자, 휘도가 1이면 흰색이 되겠고요. 뭐 12, 뭐 녹색에서 시작해서 푸른색 계열로 이 좌표 어느 값.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12에 얼마, CR에 얼마, Y 얼마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코드를 섞어서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되게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아까 RGB하고 다르게 색이 좀 이상해요. 그죠? Y 값, 얘는 밝기만 표현하는 거니까. 자, 크로마 CB는 녹색에서 시작해서 푸른색 계열로 가는 이 어딘가의 좌표값. 좀 푸른색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 값. 그 다음에 CR 이쪽 좌표에서 뭐 어느 정도의 값. 요거를 다 세 개를 다 섞으면 동일하게 컬러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아날로그계에서 뭐 쓰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영화 그 다운로드 할 때 보면 설명하는 페이지에 보면 영상 포맷은 YUV 뭐 422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게 다 이쪽 컬러 표현하는 거고요. 그 코드 값을 알아야지만 그거를 모니터에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저 코드 값들을 다 봐서 읽어서 영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사용자들은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참고로 그게 YUV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상 카메라의 출력 포맷이 YUV422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코드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영상 키트 보드에서는 영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메라 영상 중에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미피가 있고 패러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패러럴은 말 그대로 데이터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평행으로 동시에 보내는 건데 패러럴 8비트, 10비트, 뭐 12비트 이렇게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컴퓨터 조립하다 보면 하드디스크에 꽂는 넓적한 회색 케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패러럴 방식입니다. 그래서 8가닥을 동시에 데이터 한 비트씩 보내게 되면 1바이트가 전송이 되게 됐죠. 그러면 한 번에 보낼 때마다 1바이트씩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10비트를 보내게 되면 10비트니까 1바이트 플러스 2비트를 더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동일하게 12비트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전에 이미 시리얼 방식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패러렐 방식이 나왔는데 요즘 이게 반대로 돌아갔어요. 다시 시리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카메라 모듈 안에 이미지 센서의 이제 블럭도인데 이쪽이 이제 출력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데이터 0부터 데이터 9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패러렐 10비트가 되겠고요. 뭐 여기 이제 마스터 클럭, 외부에서 클럭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각종 제어하는 핀들도 있고 싱크라는 핀이 있는데 여기 출력되는 데이터가 이 싱크에 동기화 돼서 클럭에 동기화 돼서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패러렐 전송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러렐 전송 방식의 그 카메라 모듈 도면을 보게 되면 한쪽 편에 이 핀맵이 있어요. 이 핀맵을 보면 얘가 패러렐인지 뭐 시리얼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0번부터 데이터 7번까지 있고요. 네, 7번까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얘는 패러렐 8비트의 카메라 모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장비 쪽은 장비의 구동부, 하드웨어 쪽은 이 부분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배부환 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배부환 과장님은 실제로 PCB를 만들기 때문에 배부환 과장님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도면만 딱 봐도 영업 쪽에서는 아시는 게 좋아요. 이 도면을 보고 이건 패러렐 카메라 모듈이네. 그러면 PC 만드는 담당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패러렐 센서다.
뭐 시리얼 센서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미피 얘는 시리얼 방식이에요. 아까 하드디스크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플랫 케이블 넓은 걸 꼽다가 요즘은 그 USB 케이블처럼 가느다란 케이블 하나 꼽습니다. 사타라고 부르죠. 시리얼 ATA. 자, 패러를 동시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보내기 전에 일정 시간을 줘야 돼요. 그죠? 같이 막 연달아서 보내면 읽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근데 그러면 일정 텀을 두고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느리다. 그냥 하나의 선으로 데이터를 연속해서 고속으로 보내게 되면 그게 더 빠르다라고 해서 컴퓨터 데이터 전송에서도 그 시리얼 AT, 시리얼 전송 방식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에서도 갈수록 화소가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다시 시리얼 전송 방식이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MIPI라고 해서 모바일 인더스트리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이 모바일 산업계 사람들이 자, 전송 방식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맞추자,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MIPI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안에 그 아까 AP 그리고 주변 기기들 LCD나 카메라 모듈이나 다른 하드웨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다 이 MIPI 규격대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메라 쪽만 먼저 보시게 되면 이 MIPI에도 원래 패러렐 인터페이스가 처음에 규정은 돼 있었어요. 근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CSI1 버전 1, 그다음에 버전 2, 버전 3가 있는데 지금 쓰는 건 다 CSI 버전 2를 쓰고 있습니다. 버전 3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1도 있었는데 1 폐기가 됐고, 네, 2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뒤에 CSI라고 써 있죠. 자, CSI는 카메라 시리얼 인터페이스. 요 첫 글자를 따서 CSI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 드라마 CSI 아니고요. 자, DSI가 있는데, 자, 디스플레이 시리얼 인터페이스. 자, 얘는 AP와 이 LCD 디스플레이 간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DSI로 DSI 포맷에 맞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CSI는 거의 그냥 카메라 하나 이미지 사이즈만큼 그냥 연속해서 쭉 보내는데 DSI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면 디스플레이에 다 표현을 못해요. 얘는 더 작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맞게 영상을 잘라서 보내고 어떻게 다시 합칠 건지 뭐 이런 규격이라고 됩니까? 그런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 MIPI DSI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PBA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원래 이 전자 쪽 용어로는 프린티드 보드 어셈블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PCB의 부품이 다 실장된 PCB를 얘기하는 건데 이쪽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PBA 하면 폰 보드를 얘기합니다. 이런 폰, 실제 폰을 뜯어보면 폰 안에 PCB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AP가 붙어 있고 기타 주변 뭐 칩들이 뭐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기다란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PBA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MIPI를 보게 되면 데이터 라인이 플러스 라인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라인이 하나 있어요. 자, 클럭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고. 자, 데이터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우다 보면 0, 뭐 5, 0, 5 이렇게 계단 형태로 저희가 뭐 데이터를 보내는 걸 표현을 하는데 자, 얘가 0이고 얘가 5다 이러면 이 5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5만큼의 전기가 필요해요. 이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얘는 위로 2.5, 아래로 2.5 하게 되면 둘의 위상차도 5가 되겠죠. 자, 전기는 2.5만 쓰니까 반밖에 안 씁니다. 그 라인을 플러스로 2.5, 마이너스로 2.5 하게 되면 5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죠. 전기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니까 모바일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데이터 라인은 이 시리얼 라인은 항상 두 가닥이 있어요. 여러분 쓰시는 USB 3.0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데이터 란 하나는 이렇게 두 가닥으로 쌍을 이루어서 동시에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임피던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위쪽은 그러니까 저항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동시에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데 하나는 저항이 커서 느리게 가고 하나는 빨리 간다 이러면 이빨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라인은 PCB 뜨실 때도 우리 배부환 과장님은 항상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걸 하고 있고 이 데이터 라인 길이도 동일하게 맞추고 가는 방향도 동일하게 맞추고 있어요. 항상 시리얼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카메라 모듈의 도면을 보면 핀맵에 데이터 0번 P, 데이터 0번 N 얘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런 게 페어로 여기 데이터 1이 있고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미피 투레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데이터 라인이 두 쌍이 있는 거죠. 자, 미피 포레인 하면 이 데이터 0번부터 3번까지 총 4쌍의 데이터 라인이 있고요. 네, 이걸 보시면 아 이건 미피 몇 레인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미피 포레인은 쓰고 있어요. 다 고화소로 바뀌면서. 요거는 제가 전에 문제 내려고 만든 건데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소. 자, 화소가 뭘까요? 제일 가까이 앉으신 이 부장님 옆에 남자분. 화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픽셀 수 조금 비슷한데 일단 화소는 하나의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얘기합니다. 결국 그게 픽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RGB가 한 쌍으로 해서 하나의 픽셀이다. 네, 이게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 여기 R이 아니고 RGB가 하나로. 네, 이게 하나의 픽셀이고요. 자, 그럼 해상도는 뭘까요?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네, 비슷합니다. 자, 해상도. 예전에 그 모니터들 보면 뭐 1024, 768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1024 곱하기 768. 네, 그게 결국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픽셀의 가로 개수 플러스 곱하기 세로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두 개 곱해서 실제로 나오는 값이 픽셀의 총 개수가 되겠죠. 네, 그걸 가로 곱하기 세로 화소수로 나타내는데 우리 뭐 지금 그 FHD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4K 또는 UHD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TV도 이건 UHD TV입니다. 자, 그게 화소가 얼마나 되냐면 UHD 가로 4096, 세로 2160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884만 7천 픽셀 정도가 되는데 카메라 모듈로 하면 이거 8메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휴대폰으로 찍은 8메가 카메라라고 했을 때 8메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그대로 픽셀 수 줄이거나 늘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저 UHD TV에 딱 맞는 사이즈인 거죠. 자, 근데 우리 13메가로 막 사진 찍고 있어요. 16메가로 사진 찍고 있어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휴대폰에 저런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넣을까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장사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동일한 사이즈에 1300만 개의 픽셀을 넣었다. 그냥 자기 자랑인 겁니다. 자, 거기에 대응하려면 데이터 라인도 더 빨라져야 되고 결국 저 13메가로 찍은 사진하고 8메가로 찍은 사진의 실제 데이터 용량도 완전 틀릴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우리 휴대폰 통신 라인 통해서 날아갑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많이 쓰겠죠. 좋은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자, 상업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폰에서 5메가 정도면 전혀 뭐 부족하지 않는 카메라 화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기술력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고해상 자 여기 질문이 써져 있죠. 고화소는 그러면 고화질일까요? 즉, 이 픽셀 수가 많으면 화질은 좋아질까요? 이 사진이 더 깨끗하게 나올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픽셀만 많을 뿐이에요, 그냥. 픽셀 하나가 이 RGB, 이 하나의 픽셀 값이 실제로 풍부한 광량을 가지고 진짜 내가 사람이 누는 것보다 더 잘 사물의 그 색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말은 저 픽셀이 클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5메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하고 2메가로 찍은 사진이 2메가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한 이미지 센서 사이즈에 얘는 2메가, 200만 개, 얘는 500만 개. 하나의 픽셀 수가 틀린 거잖아요. 얘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 양만 많을 뿐이에요. 2메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을 수 있는 건 렌즈도 좋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사시게 되면 센서 사이즈는 최대한 큰 거가 좋습니다.
그게 더 이미지 선명하고요. 렌즈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고화소는 고화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 받아들이는 빛의 양, 수강량이죠. 그거하고 픽셀 크기는 결국 센서 크기이고, 그다음에 영상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화질을 좌우하겠죠. 화소가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센서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크기가 뭐 거의 비슷하니까,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mm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크겠지만 3mm 안에 화소만 증가시키면 그만큼 픽셀을 잘게 쪼갠다는 뿐입니다. 그 잘게 쪼개니까 뭐 화질은 좋아질 수는 없고 데이터만 많아지는 거죠. 저렇게 센서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화소가 증가가 되면 수강량은 감소를 하게 되고 노이즈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뭐 카메라를 고르실 때 화소가 많다, 고화소다, 그다음에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센서 크기나 그다음에 센서가 어디 뭐 메이커도 좀 따질 필요도 있겠죠. 그다음에 렌즈가 얼마나 선명하게 잘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MTF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는, 이따가도 후반부에 나올 텐데 그 MTF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는 투과율이 좋아요. 근데 주위로 갈수록 보통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주위로 갈수록 떨어지더라도 약간 떨어지는 렌즈, 그런 렌즈가 비싸거든요. 그런 렌즈를 쓰느냐.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얘는 뭐 한 100만 원 하는데 얘는 50만 원 해요. 그런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카메라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담이었습니다만. 네. 시간 남았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DSLR에 사진 딱 찍으면 절컥 소리 나죠? 왜 절컥 소리가 나는지, 요거는 우리 카메라 모듈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뭔가 위로 올라갔죠? 이 뒤에가 이미지 센서고요. 여기 센서입니다. 셔터가 가리고 있다가 이미지 센서를 보여주고 다시 닫았죠.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반사시켜서 위에 뷰파인더로 보내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면 이 거울이 올라가고 거울 뒤에 감춰져 있던 센서로 빛이 들어가고 다시 가리게 되는, 요게 이 거울이 움직이는 소리, 절커덕 소리가 납니다. 자, 미러리스 카메라란 말 들어보셨죠? 저 거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거울이 없이 그냥 바로 센서가 받아서 뒤에 액정 LCD에 화면을 표시하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저장할 뿐이에요. 근데 얘는 셔터를 누르면 거울이 들려서 빛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겠으면 될 것 같아요.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이 거울에 반사돼서 뷰파인더로 들어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가 바라보는 곳이 여기구나, 정확하게 1대1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셔터를 누르게 되면 이 거울이 위로 올라가고 뷰파인더로 오던 빛이 이미지 센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셔터 누를 때 보면 이 뷰파인더가 갑자기 까매졌다가 다시 밝아져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니까. 요거는 재밌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